자, 계속해서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법에서 옳고 그름의 표시입니다.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의 사용 합리를 판단해 볼 때 어떤 죄를 범하려 하고 있거나, 자, 이때는 이제 불신검문에 대한 부분이죠. 자, 불신검문은 자, 이렇게 정지시켜서 질문 해야 한다. 아니겠죠? 할 수 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경지법에서 우리 경찰의 권한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데, 보면은 불신검문, 그죠? 그 다음에 보호조치, 위험 발생 방지 조치, 그리고 범죄 예방 제지, 위험 발생 방지 출입, 사실 조회, 그 다음에 무기 사용,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장비 사용.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권한이잖아요. 권한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경찰의 권한은 편의주의라고 하죠. 재량주의, 재량으로 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범죄 예방 제지 같은 경우도 목전에 범죄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범죄를 제지해야 한다? 아니죠. 제지할 수 있다. 그죠? 제지할 수 있는데, 만약에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우리 경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고전적인 그 재량권 영월의 수축 이론, 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한 경우에 국민의 생명 신체가 위급한 경우에 권한을 불행사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법하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어서 위법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는 그런 판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경찰의 권한에 대해서는 어떤 경찰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 착수를 했어요. 경찰 권한을 행사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어떤 절차적인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변호인 선언권을, 그죠?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권한을 고지해야 한다 하는 것처럼, 뭐 또 연고자가 없으면은 이제 그 공공보호기관이라든가 의료기관에다가 인계해야 한다 하는 것처럼 일단 착수를 했다면은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착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경우는 불신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 방지조치, 범죄 예방 제지, 그리고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출입, 뭐 이런 것들, 그죠? 사실조회 할 수 있다, 무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전부 다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불신검문을 하다가 그 사람에게 불교하거나 교통에 방해될 때, 불교할 때, 이때 이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 우리 이제 경찰 관서의 범위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경찰 관서라고 하고, 이때는 이제 해양 경찰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동행을 했으면 그죠? 이미 동행이 끝났으면 뭐 일단은 이제 데려간 사람의, 그죠? 동행 경찰관의 신분이나 장소, 목적, 이유, 자,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가족 등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해야 한다고 되는 것이죠. 처음에 불신검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후에 절차적인 부분은 반드시 따라야겠죠. 그렇게 이제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조례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겠죠. 알릴 필요는 없다, 그죠? 뭔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틀린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게 뭔가 어감상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검문할 때 고지 의무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진술 거부권에 대한 고지라든가, 혹은 불신검문을 하는 중에 뭐 진술 거부권 고지, 혹은 뭐 동행 거부권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지할 의무는 언제? 동행이 끝난 다음에, 동행한 다음에 변호인 조력권이 있다는 것은 딱 한 번만 알려주면 끝입니다. 그 이후에도 어떤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경지법에는 고지 의무가 딱 한 번밖에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야겠죠. 자, 불신검문 대상자를 임의동행했다. 그럼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임시영치를 했다. 자, 임시영치했으면은 1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거죠.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자, 요것은 이제 바로 내용을 가지고 읽으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가 이제 두 문자로 좀 했던 그 순서대로 좀 써놓고 보는 것이 실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순서를 보면은 대상자가 순응하거나 그죠? 소극적 정한다. 적극적 공격을 한다 그죠? 순수적 폭치, 폭력적 공격을 한다. 치명적 공격이다. 자, 이럴 때는 우리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협조적 통제, 그리고 접촉 통제, 저중고 이렇게 돼 있죠. 허접하죠. 허접 저중고. 그러면 이제 순응하는 것이 어떤 행위 태양이냐? 요건 이제 시간만 지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협조적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것은 이제 공직방어를 합니다. 공무집행 방해를 하지만, 그냥 뭐, 뻗팅긴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손을 뿌리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소극적으로, 그 공직방어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폭력적인 공격인 경우는 공직방, 이후는 다 공직방이죠. 공직방인데, 자, 폭력적 공격은 주먹이나 발로서 이렇게 경찰관을 공격하는 경우를 말하고, 치명적인 것은 흉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자, 순소 접폭지 시비 공주흉이라고 했습니다. 공주의 흉이 있는데 시비를 거는 거죠. 시비 공주흉, 허접 저중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위험 물리력은 통증을 줄 수가 있어요. 통증을 줄 수가 있고, 중위험 물리력은 부상도 줄 수가 있죠. 부상. 그래서 저통중부. 그리고 접촉 통제는 중간에 보면은 말이 신체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접촉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내용을 그대로 구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능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지시 통제에 수능하니까 따르겠죠. 따릅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만 지체하는 경우를 말하고 맞습니다. 자, 소극적 저항은 대상자가 비협조적이죠. 비협조적입니다. 아직 이제 공직방해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관이 정당한 이동 명령을 했음에도 가만히 서 있거나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일부러 몸에 힘을 뺀다. 뻗팅기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공직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을 말한다. 자, 적극적 저항은 이제 공직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집행을 방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먹이나 발이라든가 흉기는 등장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올려서 보면은, 자,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체포에 대해서 정당한 공직방어를 합니다. 공직방어를 하고 위의 수준의 낮은 행위만 하죠. 체포하려고 하는데 막 뻗팅기는 거죠. 팔을 잡으려는 경찰관 손을 뿌리친다, 밀고 잡는다, 침을 뱉는다, 밀친다,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자, 폭력적 공격에서는 주먹이나 발이 나와야 합니다. 공직방어를 하면서. 그리고 사망이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에다 흉기가 나와버리면 치명적 공격이 되겠죠. 시비 공주흉,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이게 역관주의, 실적주의는 최근에 시험에 잘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특히 이제 니은 지문은 우리 공제에 책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역관주의는 정치 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정책 실현을 용이하게 해준다. 역관주의라는 것이 어떤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이제 여당이 된 그 정당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치인하고 공무원하고 이렇게 한 통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 지도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 실현이 쉽겠죠. 맞습니다. 자, 잭슨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은 미국에서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역관주의가 발달된 계기가 잭슨 대통령 때문이죠. 그리고 실적주의가 발달되게 된 계기는 뭡니까? 펜들턴법이죠. 그죠? 그래서 펜 들고 설치죠. 펜 들고 실적을 챙기고, 잭슨은 잭잭잭 이렇게 참새가 연상이 되죠. 참새를 수립하는 거죠. 수렵. 참새를 사냥한다 이렇게 해서 연상을 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잭슨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야당에서 당선되다 보니까 자기 사람들이 공무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역관주의를 실시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막 심어넣은 거죠. 잭슨 대통령이 역관주의를 발전시킨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50년이 지났어요.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실적주의가 도입이 됐는데, 이때에 그 가필드 대통령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가필드 대통령 역시 역관주의에 의해서 자신의 사람을 이제 어디에 장관으로 이렇게 꽂아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앙심을 품은 사람이 가필드 대통령을 암살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면은 잭슨은 역관주의를 발전시킨 사람이고, 한참 뒤에 가서 한 50년 정도 지나서 어떤 가필드 대통령 이런 사람이 암살당함으로 인해서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이 또 펜들턴 법이 되겠죠. 그렇게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관주의는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겠죠.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도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바뀝니다. 맞습니다. 자, 실적주의는 정치 중립에 집착해서 인사행정을 소극, 행처화시켰다. 그렇죠. 자, 실적주의는 정치 중립하다 보니까 사람을 쉽게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직 사회가 침체되는 거죠. 한번 들어오면 계속 근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틀렸다. 자,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부의 운영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자, 공문서는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이제 필요하다면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겠죠.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서명함으로써, 자, 전자 이미지 서명도 마찬가지로 포함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서명을 하게 되면 성립되는 것이죠. 딱 정해지는 겁니다. 확정되는 것이죠. 더 이상 결재권자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립되는 겁니다. 확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될 때, 상대방에 도달될 때 효력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효도,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효도.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수신자가 받은 사람이 나 이쪽 이메일로 넣어주시오 했다면은 거기에 입력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도달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전자적으로 하니까 내가 입력하는 순간 탁 바로 도달이 되는 겁니다. 자,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 그 문서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면 고시나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죠. 자, 5일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고하면 우리가 공고에 가면 5일을 많이 만지죠. 기계 등을 많이 만지니까 5일을 많이 만진다. 5일이 마를 때, 5일이 마를 때, 그죠? 5일이 말라야 효력 발생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공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알리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공고. 그런데 우리 행정 절차법에 보면은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원래 송달이라는 것은 어떤 문서가 한 개인에게만 이렇게 딱 송달되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인에게 딱 송달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건이 되겠죠.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중요한 문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행방을 모를 수가 있죠. 주소를 모른다든지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송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이게 중요한 문건이기 때문에 공시 송달은 14일입니다. 14일. 14일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하죠. 그래서 공시생들은 일사천리로 일이 잘 풀려야 한다라고 기억을 했고, 자, 공고는 특정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5일만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자, 공고는 5일을 만진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에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공문서에는, 자, 이게 꾸미는 말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음성이나 영상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이 말이 바코드를 꾸미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음성이나 영상이 직접 공문서에 첨부되는 것은 아니고, 음성이나 영상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결국 바코드만 공문서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바코드를 당연히 표시할 수 있다. 뭐 프린트만 하면 되니까, 그죠? 어려울 게 없죠. 프린트만 하면 되니까 그대로 표시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들 있죠. 요즘 바코드도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만져보면은 바로 알 수 있도록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만져보고 바코드가 있다고 하면은 핸드폰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서 그럼 이제 음성으로 그 문서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자, 경찰 장비 규칙상 무기류. 자, 탄약고안에는 전기 시설을 해서는 안 되겠죠. 건전지를 넣어야 합니다. 근데 방폭 설비를 갖추면 당연히 설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집중 무기 탄약고의 열쇠 보관은 일과 시간에는 이제 무기 관리 부서장이, 그러니까 경찰서 같은 데는 경과장이 보관하겠죠. 일과 시간이 끝나면 당직 우리 사무실에 맡겨두고 퇴근합니다. 맞습니다. 자, 경찰 기관장은 무기를 휘두른 자가 술자리 연회 장소에 출입한다. 그러면 즉시 회수해야 한다. 자, 이때는 일시 보관 사유입니다. 그렇죠. 술자리 뭐 맨날 뭐 계속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들어가겠죠. 또 상사 사무실에 일시적으로 들어갈 때는 무기를 보관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 보관 사유지 즉시 회수 사유는 아니죠. 자, 이 부분도 사실은 이 장비 관리 규칙이 우리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시험을 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파트가 아니고 이번에 그 개정된 파트 있죠. 그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뭐 이 규칙을 건드리긴 했지만 개정된 부분은 출제를 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개정된 부분을 간단하게 여기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먼저 4번까지 보고 개정된 부분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권총을 휴대 사용하는 경우에 1탄은 이제 공포탄이고 2탄이면 실탄을 장전하는데 대간섭 작전이라든가 살인 뭐 이런 중요 사건에 있어서는 바로 1탄부터 실탄을 장전할 수 있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번에 개정된 게 어떤 것이냐? 장비 관리 규칙에 있어서 즉시 회수 대상이 있죠.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대상이 있다. 그죠? 무기적격 심의위원회. 그죠? 참, 즉시 해야 되는 경우는 사유가 이번에 바뀌어서 뭡니까?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사표를 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사. 그 다음 위원회를 거쳐서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 중이다. 수사. 혹은 감찰 중이다. 이제 중징계 요구된 경우가 있으니까 수사 중 또는 경징계 요구로 되어 있습니다. 경징계 요구되어 있거나 혹은 감찰 조사 중인 경우에 그 다음 정서가 불안정하다. 그 다음에 그 직무적성 검사에서 고위험 군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정서에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수감 불고문이죠. 수감된 사람한테 중사가 불고문을 해요. 이렇게 이제 딱 기억을 하면 사유가 되겠고, 여기 하나 이제 예외적인 부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런 경우에 즉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의신청 해버리면은, 이때는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외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예외가 있는데 원래는 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그런데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거나 혹은 어떤 뭐 사고 칠 것 같단 말이죠.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긴급한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급하니까 일단 먼저 회수해요. 즉시 회수하고 사후에 7일 내로 위원회를 열어서 이때는 계속해서 회수할 거냐 말 거냐 그걸 계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계속 여부 이걸 결정한다. 이게 예외입니다. 예외가 두 가지가 있고 즉시 해야 되는 경우, 위원회를 거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개정이 되겠죠. 아마 이제 공제 책도 이번 개정판이 나오면 이 부분이 반영이 될 건데 뭐 요 앞에 것만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제의 범위를 넘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까지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6번 보안업무 규정.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서 자, 우리 1, 2, 3급을 구분할 때 순서가 있었죠. 외교 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 혹은 막대한 지장을 준다. 해를 끼친다. 그죠? 해를 끼친다. 이렇게 해서 외막해. 그런데 여기서 막대한 지장을 주니까 1급이 아니라 자, 2급 비밀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이게 취급 인가권자가 있습니다. 인가권자가 있는데, 우리 경찰청장은 밑에 칸이라고 그랬죠. 장관급하고 같이 노는 게 아니라, 자, 위에 칸. 그러니까, 장관급이, 인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1급 비밀이죠. 1급 비밀. 그 다음에, 1급, 2급 소통용 암호자재입니다. 그렇죠. 이게 장관이고, 그 다음에 청장급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1급이 나왔으니까, 이제 1급이 아닌 2, 3급 비밀 취급 인가가 되겠죠. 그리고 1, 2급 이제 암호자재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3급 암호자재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급을 잘 봐야 합니다. 급을 보면은 2, 3급 비밀이고 3급 소통용 암호자재 이렇게 해서 우리 청장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해야겠죠. 이건 여러 번 나왔고요. 과도과소 분류금지이고 그 다음 비밀의 각급 기관을 정한 비밀 분류를 통해서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세부 분류 지침을 비밀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세부 분류 지침을 작성을 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세부 분류 지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런 부분은 보면은 공제 책이 없어요. 이건 이제 제가 새로 발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처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공제 책에 없는 부분이죠.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2번이 답이고 뭐 나머지는 이제 아닌 것으로 보면 되는데 이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나 확실하게 답이 나와 있죠. 기출 문제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무튼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또 뭐 기출 질문은 나올 수가 있죠. 세부 분류 지침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이걸 뭐 비밀에 관한 부분인데 다 공개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자,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법. 자, 여기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해야 한다. 부패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자기 이름을 밝혀야 돼요. 실명으로 해야 합니다. 금융 실명제만 있는 게 아니라 부패 신고도 실명제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명의 문서, 자기 이름을 적어야겠죠. 문서만 가능하고 또 구두는 안 됩니다. 말로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많은 내용이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 신고자를 상대로 대상자의 인적사항, 신고 경위, 취지, 내용 자, 이런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자, 이게 좀 끌적지근해요. 그죠? 근데 확인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또 이 내용이 우리 공제의 거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자, 이걸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새로운 내용을 답으로 삽입을 했지만 결국 그 기존에 우리 공부했던 1, 3, 4번 자, 이걸 가지고 이게 답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보면은 공직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른 공직자가 그죠? 부패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어가 공직자는 이렇게 나오면 자,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자, 조사기관의 신고를 이첩 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죠. 60일 이내에 종결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10일 내로 통보를 해주게 되겠죠. 그 조사 결과를 통보를 해주고 자, 이 통보를 받았으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30일 내로
재조사를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좀 부족하면. 또 이 요구에 따라서 재조사를 했다면은 7일 내로, 이때는 이제 10일보다 짧은 7일 내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죠. 이런 절차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 공제 체계도 있고 재교재도 있고 여러 번 나왔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알아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추정해서 찍어야 한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문이 답이 되었죠. 그죠? 기존 나머지 지문들은 이미 기출도 되었고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몇 번인가요? 이게 17번, 18번. 이쪽에 있네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경찰 인권 보호 규칙에 있어서 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정진을 위해서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이죠. 기본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한다? 5년마다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수가 나오는 게 기본 계획은 5년, 인권 교육 종합 계획은 3년,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각 소속 기관은 매년 기본 계획을, 그러니까 인권 교육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31로 나오거든요. 물론 공제 체계는 없지만 뭐 이제 이게 세트로 이루어져 있고 계속해서 이제 뭐 이게 개정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대부분은 좀 쉽게 맞출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도스 개조에 당연히 있고요. 이렇게 표로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5, 3, 1 이렇게 해서. 자, 인권 보호 담당관은 반기에, 그죠? 한 번 이상 역량 평가를 점검해야 되죠. 자, 이것을 인권 보호 담당관이 점검을 하죠. 이것을 인권위원회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럼 역량 평가는 누가 합니까? 역량 평가는 경찰청장이 하죠. 그래서 경찰청장이 인권 역량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인권 보호 담당관이 반기에 한 번 이상은 점검을 해서 그 내용을 이제 경찰청 인권위원회에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자, 이 파트에서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좀 잘 봐줘야 되고, 그냥 반기에 한 번씩 점검하죠. 근데 인권 진단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년에 한 번 이상, 1회 이상. 어떻게 합니까? 진단하죠, 진단. 그래서 이때는 자, 1 나오기 때문에 일진, 반점, 일진. 이렇게 기억을 해야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경찰청에는 그 기관장은 진정에 원인된 사실이 징계 시효, 자, 시효가 모두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하할 수 있겠죠. 이건 명백하기 때문에. 그죠? 시효가 완성됐으면 명백하게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죠. 자, 기각 사유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기각 사유는 어떤 겁니까? 기각 사유. 자, 사실이 아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허위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다. 인권 침해한 사실이 없다. 그죠? 사실이 아니야. 그 다음에, 자, 인권 침해가 없더라. 그리고,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자, 구제 조치를 할 만한 게 없더라. 이렇게, 사인구가 아니면, 사실이 아니거나, 인권 침해 사실이 없거나, 구제를 할 만한 게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각 사유고, 자, 이런 내용들이 처음부터 명백하다면 이때는 자, 각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인구, 야구볼에 사인이 없으면 기각을 시키겠죠. 사인구 아니면 기각을 시킵니다. 자, 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통제를 구현을 위해서 오남용 예방하고 인권 제한성을 높여서 자, 이렇게 쭉 보면은 경찰청장 그리고 시도청장의 자문기구로서 인권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죠. 경찰서에는 인권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는 자문기구로 되어 있죠. 자문. 자, 실무자업에서 자문기구로 나오는 것은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방금처럼 인권위원회가 있고, 자, 고충처리위원회도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고인인, 그죠? 고인인. 안으로 들어갑니다. 고인, 그죠? 안으로 들어간다. 자생문을 열고, 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531 나와 있고요. 자, 10번. 부정척탁, 금지법을 보면은, 자,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쭉 해서 한 번에 100만 원이죠. 1년에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되고,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3년 이하 징역이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자, 공공기관이 지급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관이 지급하면 어떤 예산 같은 것으로 공식적으로 그죠? 공금을 가지고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죠. 공공기관이 지급하니까 서장이 지급한다든지, 뭐 시도청장이 지급한다든지, 혹은 상급자가 자기 사비로 위로 격려 포상 목적으로 돈을 준다 하는 것은 이 금지가 되는 금품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요 규정을 예시로 든 것이 요 아래에 있는 4번입니다. 4번을 보면은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추비로, 우리가 예산이죠. 업추비를 지급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업추비 쓰고 나면은 영수증 다 첨부를 해야 되고,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써야 되는지 이렇게 소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고, 공공기관이 보낸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 금지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겠죠. 우리 서장 사비로 10만원 경조사비를 했어요. 우리가 경조사비는 얼마입니까? 원래 5만원까지죠. 자, 이게 이제 금액이 3만원,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3만원이 음식물, 5만원이 경조사 선물, 그 다음에 조화, 화한, 농수산물이죠. 15만원이. 근데 이 농수산물은 설날이라든가 추석 전후에 있어서는 2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30만원까지 가능하고, 선물을 줄 때에도 이제는 상품권도 가능하죠. 물론 금액만이 기재된 백화점 상품권은 안 되고 물품이나 용역 상품권만 가능하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이때 이제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만 가능한데요. 이 사람은 지금 10만원을 줬어요. 하지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경조사비로 10만원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급자가 상급자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10만원 보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10만원, 20만원 더 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부분이고, 3번을 보면은 공직사 등은 외부 강의를 하면 끝나고, 그죠? 마친 날부터 열강을 했으니까 그날부터 열강 1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겠죠. 근데 요청한 사람이 국가나 지자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죠. 이 국가나 지자체 같으면 별도로 다 내부적으로 공문서를 만들고 다 기록에 남습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3번까지만 이 돈을 받는 외부 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런 횟수를 계산할 때, 3번 이렇게 횟수를 계산할 때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한 그런 강의는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부패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학설에 관한 내용으로서, 자, 전체 사회 가설, 윌슨, 우리가 전월세 이렇게 좀 기억을 했죠. 이로써 사회 전체가 경찰 부패를 무기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은 자연스럽게 부패 행위를 하게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루는 시어머니죠. 서면 미끄러지기 쉽겠죠. 미끄럼틀에서 서 있으면 위험합니다. 자,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를 허용해버리면 나중에 부패로 연결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면, 윌슨, 자, 같은 취지로 이야기했죠. 또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델라트로죠, 델라트로. 그죠? 델라트로도 역시 작은 호의도 거절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부패 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만들게 한다는 이론으로서, 그래서 이제 일부 부패 경찰이 한 개인의 문제를 본 것이죠. 부패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결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썩은 사과 하나, 그 개인의 문제로 본다는 것이죠. 신임 경찰 채용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죠. 이 내용은 맞습니다. 개인의 문제로 본다. 구조원인 가설은 니드 호퍼, 로버 바커 등이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깨끗한 신임 경찰이 오더라도 이미 고참들이 물들어 있으면 부패에 따라서 물르게 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21번 보겠습니다. 적극 행정에 대해서, 최근에 적극 행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소거 행정 신고센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자, 요거는 우리 최근에 우리 채용 기출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틀린 지문도 그대로 나왔죠. 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되겠죠. 요건 이제 기출 지문을 그대로 활용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경찰청 적극 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상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게 쭉 보면은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능이 좋죠. 경찰 우리 훈령은 경찰은 자 성능이 좋다. 이제 대통령령에 보면은 우리 적극 행정과 관련된 대통령 밑에 있죠, 그죠?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자, 이게 보면 이제 뭐 창의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창전. 그때는 창전에 나오고 딱 다른 부분이 우리 훈령에서는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다. 성능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전에 기출하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적극 행정 운영 규정상의 소극 행정이란 어떤 것이냐? 속적으로 하니까 부작위, 태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도 이렇게 소극 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적당 편의는 어떻게 뭡니까? 적당하게 하는 것이죠.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적당 편의, 그 다음에 뭐죠? 업무 혜택, 관 중심 행정, 그리고 탁상 행정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그 국민권익위원회 해설자료에 보면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 공지에서 따가지고 문제로 만들어 두고 있죠. 자, 보면 적당 편의라는 것은 자, 법이나 지침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대로 옛날 안 바뀐 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죠? 탁상 행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탁상 행정이라고 하면 어떤 뜻으로 씁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현실감 없이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만 떠오르는 것으로 어떤 기한을 한다든지 정책을 만들 때 탁상 행정이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그때 쓰는 탁상 행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뜻이죠. 법이라든가 지침이 바뀌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말이야. 옛날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탁상 행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리기 쉽죠. 자, 그 다음 22번 이번에 범죄학이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통 범죄학은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두 문제 나왔죠. 그리고 더군다나 22번 같은 경우는 공제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죠. 자, 지금까지 다른 새로운 지문이 들어간 문제는 그래도 그 지문을 제외한 나머지 보기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했어요. 찾을 수가 있고 답을 골라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문제는 완전히 이제 공제의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취지의 내용, 그죠? 이 소맥 이런 사람이 소개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이 여기서 말하는 전위지역, 자, 이런 용어는 쓰고 있지 않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면 이 이론은 특정 지역에서 범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규명하고자 했는데, 자, 전위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더라. 이 지역이 왜 높은가? 낮은 경제적 지위,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민족적인 이주성이 있고 거주가 불안정하다. 이런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이제 공동체 의식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렇게 이 지역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더라. 자, 이런 이론을 쓴 사람은 누구냐? 소맥의 해체 이론입니다. 심지어 보면은 틀린 지문으로 가 프레데슨과 허쉬 이런 사람들 나왔어요.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우리 범죄학이 아닌 경찰학에서 학자의 이름으로 가 프레데슨, 허쉬 이런 사람들은 처음 나왔어요. 상당히 이제 처음 나온 것들을 많이 넣으면서 조금 틀리게 하려는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전위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범죄학의 계보를 보면은 그 구조 원인론 있죠. 구조 원인론에 보면은 자, 우리 해체 이론이 있는데 해체 이론은 이전에 이건 시카고 학파에서 주장한 이론들인데요.
이제 시카고를 좀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시카고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버제스 앤드 파크, 뭐 오게스 파크, 버제스 파크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시카고를 이렇게 5개의 동신문으로 나눠봤어요. 가장 중심 지역을 1지대, 두 번째 2지대, 여기는 이제 상업지역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여기가 2지대가 전이지대가 되는 겁니다. 3지대는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 자 4지대는 중산층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부유층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 자 이렇게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3, 4, 5지역은 주거지역이죠. 그리고 1지대는 상업지역입니다. 그 중간에 낀 거야. 2지대는 전이가 되는 거죠. 상업지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전이가 되는, 자 그래서 이 전이지역을 다른 말로 환성구역이라고 합니다. 갈아탄다 이거죠. 환성구역 혹은 2지대. 또 이제 특성만을 가지고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텀제 지역이다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과도기적인 전이지역에 있는 곳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더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상업지대는 기본적으로 확장을 하죠. 이렇게 자꾸 건물을 더 지으려고 하고 평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땅값도 비싸지고 주거지는 허물고 빌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오래된 건물은 허물기 전까지는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방값이 싸. 그리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외곽으로 가서 좀 큰 집에서 사는 거죠. 그 좀 힘든 사람들은 이 근처가 집값도 싸고 또 도심적으로 들어가서 일하기도 좋죠. 그래서 요 주변이 도심과 가까운 곳이 좀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기 좋은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고 새롭게 일하러 오는 사람들만 이쪽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인구 유입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바뀌죠. 그런 특성 때문에 이제 어떤 통제하려는 통제력이 해체되어 버린 겁니다. 집에 있는 부모들도 일하러 가기 바빠서 애들을 돌보기 힘들고, 가정도 좀 해체가 되고, 이웃 간에도 서로 돌봐주지 않고, 학교에 가도 학교 선생님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서로 완전히 해체되는, 소외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전이지역이라고 부른다는 것, 자, 요 내용만 알았으면 이 문제는 쉽게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이지역이라는 말 자체가 공제 책에는 없어요. 없고 제 아드스 책에는 있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경찰학도 함께 강의를 하다 보니까 경찰학에 보면은 이제 제가 범죄학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이지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제 그런 말들을 안 쓰고 있었지만 제가 이제 우리 실무종합 편찬할 때 뭐 이런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써야겠다고 해서 제가 서술을 했고 또 강의도 했었죠. 그런 내용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 말뜻만 좀 알았으면은 빨리 찾을 수가 있고 틀리지 않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그 공제의 책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이번에 꽤 나왔는데, 그 중에서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벗어나는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프레드슨 허쉬가 한번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2025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번 기출됐으니까 본다면은, 자, 이거 자기 통제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 통제 이론은 통제 이론은 뭐죠? 사회 과정 이론이죠. 과정 원인론. 한 개인이 어떻게 범죄에 빠지는가 했을 때 과학 통락, 그죠? 학습 이론, 통제 이론, 그죠? 낙인 이론이 있죠. 통제 이론에는 우리가 이제 유동 중개인이라고 해서 유대 강화 이론, 동조 전념 이론, 중화기술 이론, 그리고 견제 이론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정도, 시험에 나오는 정도는 이 정도만 공부를 하면 된다고 했지만, 이번에 이제 시험에 나온 게 갓 프레데슨 나왔죠. 그래서 갓 하면 넣겠습니다. 갓 유동 중견. 그래서 갓을 하게 넣어서 통제 이론이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제 통제 이론이라는 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범죄로부터 나를 통제할 수 있는가. 자, 그런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범죄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아서 그렇다. 당연한 얘기죠.
범죄로부터 유혹에 대해서 내가 쉽게 빠져든다면 내 통제력이 낮은 거죠.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통제력이 낮으면 범죄에 빠지고 내가 통제력이 강하면 범죄에 안 빠지겠지.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너는 왜 통제력이 낮게 되었는가? 범죄에 빠진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낮아서 범죄에 빠졌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자기 통제력이 낮은가를 연구한 것이죠. 연구를 해보니까 아동기 때, 특히 8세 전후 어릴 때 부모로부터 적절하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니까 대체로 통제력이 낮더라. 그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범죄에 쉽게 빠지더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동기 때에 적절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때 잘못된 부분이 평생 간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애들, 그죠? 어린 애들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23번 환경설계. 세트드죠. 이건 뭐 여러 번 나왔는데, 이건 기본적인 암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활동의 활성화, 활동성 강화. 자, 거리의 눈이 나오겠죠. 예시를 보면은 놀이터, 막고 공원 설치, 정자 설치. 자,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벤치 정제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그렇겠죠. 그죠? 공공시설 설치해서 거리의 눈을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역려석 강화에 보면은, 울타리 펜스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자, 외부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한다. 접근. 자, 출입에 대한 통제는 뭐죠? 접근 통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여기서 틀렸고, 예시를 보더라도 출입구 최소화, 접근 통제죠. 통행로 설계, 역시 접근 통제입니다. 자, 울타리 표지판 설치,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역력성 강화는 맞죠? 울타리, 펜스, 이것은 어떤 접근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내 땅과 네 땅을 가르는 역력성을 강화시키는 예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지관리는 처음에 만들어진 게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인데 예시를 보면은 청결 유지하는 것이죠. 파손 즉시 보수하는 것이고 체육시설 접근성, 체육시설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 정대시킨다. 이것은 위로 가야겠죠. 그죠? 활동의 활성화로 가야겠죠. 자, 그 다음 자연적 접근 통제는 건축물이나 설계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확보한다. 자연적 감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죠? 접근 통제는 뭡니까? 출입구에 대한 접근 통제이죠. 틀린 부분이고. 자, 그런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자, 24번 112. 자, 112도 이번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가 좀 예상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새로 개정이 되면 출제가 잘 되죠. 자, 내용을 보면은 접수 및 무선 지령 내용 녹음 자료는 24시간 녹음을 하게 되겠죠. 몇 개월간 보존한다? 3개월간 보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접수 내역, 신고 내역 같은 경우는 1년간 보관하게 되겠죠. 접수자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강력범죄, 현행범인 등 자, 실시간 전파가 필요하다. 뭡니까? 코드 제로가 되겠습니다. 요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경찰에 강의하면서 두 문자를 만들었었는데 이건 두 문자로 기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12 상원 실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퇴임했는데 그때 상원 실정을 할 때도 구분이 잘 안 갔어요. 이거 코드 제로. 그러니까 이 규칙에 나와 있는 코드 제로가 어떤 것이고 코드 1이 어떤 것이고 이게 뭐 코드 제로는 제일 급한 거, 코드 1은 좀 덜 급한 거, 코드 2는 조금 덜 급한 거지. 그 정도만 개념을 가지고 있지. 내용적으로는 자, 우리 그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자, 이것은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 자, 보면은 뒤에 이제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강력범죄, 현행범인 등 자, 실시간 전파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코드 1은 현행범인인 경우에 일반적인 현행범인은 코드 1으로 분류가 되고
강력범죄 현행 범위는 코드 제로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실시간 전파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암기 편의상 실현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코드 1, 코드 2, 코드 2, 1,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수사 상담이 필요하다. 코드 3. 단순 민은 상담이다. 코드 4. 이렇게 실현, 잠수함이 아니고 잠수민. 잠수함이 아닙니다. 실현, 잠수민. 이렇게 해서 구별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이제 강력범죄 현행범위이죠. 여기는 그냥 현행범위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헷갈리니까 잘 봐야 되고, 다시는 이제 키워드는 그죠? 자, 잠재적 위험이 있다. 수사, 상당히 필요하다. 민은 상당히 필요하다. 실현, 잠수함, 잠수민.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이제 헷갈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자꾸 지워지는데요. 3개월이고, 여기가 이제 코드 제로가 되겠죠. 접수자는 불완전한 식으로 해서 정확한 신분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라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우선 이메일 코드로 분류해서 하달할 수 있다. 그렇죠. 신고 전화를 받는 사람은 우리 서울청에, 그러니까 시도청에 112 지령실이죠. 112 지령실에서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전화만 받아가지고 애매한 경우 많겠죠. 그 이메일 코드를 하달합니다. 그게 이제 경찰서까지 내려오겠죠.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하달된 코드 내용하고 맞지 않다. 그럼 이제 코드를 변경할 수 있죠. 누가 변경할 수 있습니까?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장에 갔던 현장 경찰관 또는 경찰서에 있는 112 요원, 그러니까 지령실에 있는 사람, 또 시도청에 있는 112 요원, 지령실에 있는 사람, 그런 세 사람이 코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4번 112 요원은 접수한 신고 내용에 코드 3에 해당되는 경우에 출동 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지령하지 않으면 출동하지 않겠죠. 비출동은 뭡니까? 비출동은 코드 4죠. 맨 마지막에 있는 것.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출동하지 않는 겁니다. 비출동이 되겠죠. 그죠? 자, 소관 혹은 담당 부서의 신고 내용을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경비업법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이해 대립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장소, 그 다음에 100명 이상이 모이는 장소, 모이는데 행사장으로 되어 있죠. 대집하는 곳, 집단민원 현장에 해당한다. 자, 집단민원 현장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두 문자로 좀 기억을 했습니다. 도시 정비하는 곳, 그 다음에 시설 설치 때문에 분쟁이 있는 곳, 그리고 주주총회 하는 곳,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유치권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있는 곳, 그리고 100명 이상이 모인 행사장 같은 경우, 그리고 대집행하는데 노동쟁의가 일어나는 곳, 이렇게 해서 도시 주부 100명이 열받아 있어요. 대노한 현장이 집단민원 현장이 되겠죠.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자, 경비업을 하려고 하면은 법인만이 가능하죠.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의 특징에서 법인은 주 사무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신규 혹은 이제 새로운 업무로 이렇게 업무를 변경하려고 한다. 신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신고만 하면 되겠죠. 자, 금고 이상의 행위에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비지도사의 결격 사유다. 자, 경비지도사의 결격 사유는 선고유예보다 조금 더 셉니다.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상당히 지엽적인데 공제 책에서 문제라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 건지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춰야 할 요건 중에서 경비 인력 요건은 10명 이상이면 된다. 경비 지도사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비원은 원래 20명 이상 있어야 가능했는데 이제 이게 10명으로 축소가 되었죠. 자, 그런데 경비원 20명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이 집단민원 현장에 있어서 만약에 경비원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경비원을 내가 직접 고용했단 말이지. 우리 회사에서 민원 민원이 발생했는데 우리 경비원을 20명 이상 직접 보내려고 한다면 3개월 전에, 그 민원 발생 3개월 전에 이미 고용을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도급을 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20명이 나오죠. 20명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려고 할 때. 근데 허가를 받을 때는 이제 20명에서 10명으로 이렇게 줄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